아버지 연금은 얼마나 남은 거야? 집 팔면 우리한테는 얼마쯤 남는 거지? 엄마가 요즘 뭘 꾸미는 것 같아. 눈빛이 이상해. 그러게. 아버지 통장도 만지작거리고 설마 엄마 혼자 뭔가 하려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손해보는 거잖아. 절대 가만 안 둬.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를 먼저 알아봐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복잡해져. 75세 박경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병원 복도에서 나누고 있는 이런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자식들 입에서 나오는 건 아버지 걱정이 아니라 재산과 보험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운 자식들이 맞나? 과연 박경자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식들의 욕심 앞에서 어떻게 맞서셨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3층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조금 어때요? 남편의 손은 차갑고 메말랐습니다. 47년 전 결혼식 날 내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한 손이 이제는 종이장처럼 얇아졌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저여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이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좀 주무세요. 제가 지킬게요.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는 게 아내의 도리가 아닐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52살인 큰아들은 회사 과장으로 일하며 나름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장 차림은 말쑥했지만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떠세요? 글쎄다. 오늘도 깨어나지 못하시네. 큰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숨을 쉬고 계신데 그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보험금 이야기라니요. 그런 소리를 지금 할 때냐? 내 아버지 곁에 앉아서 손이나 잡아드려라. 큰아들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나중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회사에서도 휴가를 계속 낼 수는 없고. 회사? 휴가? 지금 아버지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계신데 그게 중요한가요? 1시간쯤 지나 작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49살인 작은 아들은 자영업을 하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김없이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또 병원비 나갔죠?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질 텐데.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 치료비가 아까우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버지도 이제 오래 버티기 힘드실 텐데 집이라도 미리 정리해두면 어떨까요? 집을 정리하자고? 남편이 아직 살아계신데? 너 정말 미쳤구나. 내 아버지가 아직 숨쉬고 계시는데 집 정리 소리를 하냐? 작은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현실을 봐요. 병원비만 해도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아버지 연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집값이라도 알아둬야 나중에 장례비며 뭐며 계산이 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남편이 저렇게 누워 계신데 자식들 입에서는
돈 이야기만 나오다니. 저녁 무렵 막내딸이 왔습니다. 45살인 딸은 셋 중에서 그나마 마음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아 젖은 솜으로 입술을 적셔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래, 이 아이만큼은 다르구나. 역시 딸이 아들보다 낫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빠들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가면 돈이 다 떨어질 텐데 집 시세라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댁에서도 계속 물어보거든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결국 셋 다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보다는 돈이 더 소중한 자식들.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와 복도에서 들리는 의료진의 발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나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오게 되었을 때 그 힘겨운 순간에도 남편이 꼭 챙겨가겠다고 고집하여 가지고 온 봉투였습니다. 구석에 숨겨둔 낡은 봉투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통장들을 하나씩 열어본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 글씨가 찍힌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연체 독촉 최고장.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혼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통장을 들여다보니 빚이 상당했습니다. 은행 대출에 개인적으로 보증 선 것까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때 병실에서 남편이 힘겹게 입을 움직였습니다. 여보. 달려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깨어나셨어요? 나예요. 당신 아내요. 남편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 이 빚 때문에 말을 못했구나.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구나. 여보,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걱정 마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관심 있어 하는 유산이라는 게 사실은 빚더미였다는 것을. 남편이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 결국 이렇게 빚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고통보다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47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의 마지막 순간조차 보험금 계산기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새벽 3시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나는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남편이 남긴 빚,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자식들의 더러운 욕심 앞에 남편이 지키고 싶어한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내가 지켜내겠다고. 여보, 걱정 마세요. 당신 이름에 빚 하나 남지 않게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리고 저 아이들한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어요. 그것이 75세 박경자, 제가 내린 인생 최대의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룻밤 사이 더 야위어 보이는 남편을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 끼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밤새 안 주무셨죠?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 괜찮아요. 우리 남편 곁에 있어야 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낡은 통장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빚이 늘어났을까요?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작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밤새 여기 계셨어요? 집에서 주무시지. 내 아버지 혼자 둘 수 없잖니. 혹시라도 깨어나시면. 작은 아들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더니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어제 형이랑 얘기했는데요. 집 시세 좀 알아봐야겠어요. 요즘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잖아요. 지금 팔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집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 소리 하냐?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도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준비? 무슨 준비? 작은 아들은 주머니에서 부동산 업체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중개소에서 우리 집 시세 봤는데요.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빨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아버지 모르게 집값까지 알아봤다고? 너는 아직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아버지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죠. 만약의 경우? 이 자식은 정말 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큰아들이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치료비며 나중에 필요한 비용들 생각하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큰아들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위임장이에요. 엄마가 사인만 하시면 저희가 보험 관련 절차며 부동산 정리 같은 것들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위임장이라고? 내가 사인을 하면 이 자식들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한다고요? 너희들 정말 어디까지 갈 작정이냐? 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다.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각자 살아가야 할 일이 있어요. 회사 일도 있고, 대출 갚을 것도 있고, 아버지 일로 저희까지 다 망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까지 다 망한다고? 아버지가 가족들 망치는 존재라는 말인가요? 그때 막내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느 때처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도 딸은 다르구나 싶었는데 딸이 이어서 한 말에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시댁에서도 계속 압박해요. 아버님 유산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 대출은 언제 정리할 거냐고. 저도 답하기 힘들어요. 결국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눈치, 자기네 대출. 아버지의 마지막보다는 돈이 더 급한 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너희 셋 다 당장 나가라. 이 병실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마라.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너희 아버지가 47년 동안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런데 아직 숨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유산 타령이야?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효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요. 각자 살아갈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살아갈 일이 없나? 47년을 함께 산 남편을 혼자 지켜봐야 하는 나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당신이 죽기만 기다리면서 유산 계산하고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지만 눈꺼풀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갑에서 어제 발견한 연체 통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글씨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이 빚 때문에 고생하셨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때 복도에서 자식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다. 이럴 때가 아닌데. 맞아. 엄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나서야 해.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라도 알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더 복잡해질 텐데. 내 자식들이 내 등 뒤에서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니.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여보, 이제 결정했어요. 이 빚 내가 다 갚을게요. 집도 팔고 저축한 것도 다 털어서 당신 이름에 빚 한 푼 안 남게 할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결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예요. 당신의 마지막 순간조차 돈으로만 계산하는 자식들한테 무슨 유산을 남겨줘요. 새벽 3시 병원 복도에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5세에 이런 큰 결심을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47년을 함께 산 아내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혼자서라도 해내야 합니다. 자식들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결심을 한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혼자 다니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볼 일이 좀 있어서요. 75세에 이런 일을 혼자 해내야 한다니.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시내 은행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요즘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만 걸어도 아팠습니다. 은행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빚이 얼마나 될까?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분 3번 창구로 오세요. 떨리는 다리로 창구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 명의 대출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본인이 아파서 제가 대신 왔어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 계좌는 연체가 꽤 오래됐네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들려오는 숫자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집값으로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럼 제 명의 적금이랑 예금 다 해지하면 될까요? 어머님, 그러셔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75세 노인한테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은행을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간호사한테 들으니까 병원 나가셨다고 하던데. 볼일 있어서 나왔다. 무슨 볼일이에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제가 같이. 너 회사 가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엄마, 뭔가 혼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상의해요. 상해? 유산만 노리는 자식들과 무슨 상의를 하겠어요? 상의할 일 없다. 내일은 내가 처리한다. 전화를 끊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중년 남자 법무사가 차 한 잔을 내주며 물었습니다. 남편 빚을 제가 다 갚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주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보통은 상속 포기를 하거나 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도 유산 타령만 하는 자식들, 보험금 계산만 하는 모습들. 아, 그런 상황이셨군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시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죠. 남편 이름에 빚이 남아서는 안 돼요. 그럼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녀분들이 나중에 문제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유언장이라 75세에 유언장을 써야 할 줄 몰랐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가니 큰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왜 비밀스럽게? 비밀스럽게? 내가 내일 처리하는데 왜 보고해야 하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혹시 우리 몰래 뭔가 하시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47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편의 빚을 갚으려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내가 뭘 해도 상관없잖니. 내 돈, 내 집이니까. 큰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설마 집을 파시려는 건 아니죠? 그건 우리 상속 재산이잖아요. 상속 재산이라고? 비투성이인 줄도 모르면서 상속 재산이라니. 너희 상속 재산? 너희가 받을 건 빚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남편의 연체 통장들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평생 혼자 끙끙 앓던 빚이다.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도 못했던. 큰아들이 통장을 넘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럼 집을 팔아도 모자라. 그래서 내가 내 적금까지 털어서 갚을 거야. 엄마, 그럼 우리는 뭘 받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애초에 받을 게 없었어. 너희는 빚만 물려받을 뻔했던 거야. 큰아들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갚아라. 아버지 빚을 너희가 대신 갚아라. 자식들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물론 대답할 수 없었겠죠. 빚은 싫고 유산만 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병원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이랑 법무사 사무실 다녀왔어요. 생각보다 일이 복잡하네요. 하지만 꼭 해낼 거예요. 남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쥐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75세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해보겠어요. 새벽에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신 아드님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디 다녀오셨는지, 뭐 하셨는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해도 나이가 많아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47년을 함께 산 남편을 위해서라면 75세 할머니라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오후 병실에서 남편을 돌보고 있는데 낯선 분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혹시 김철수 씨 병실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분은 모자를 벗으며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기철입니다. 철수 형님과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아, 남편이 가끔 얘기하던 그 동료 말인가. 오래전에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는데. 아이고, 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여길? 박기철 씨는 병상에 누운 남편을 오래 바라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수님,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낡은 보자기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와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형수님, 사실 형님 빈말입니다.
그게 다 저 때문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기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사업을 벌이다가 큰 빚을 지게 됐어요. 그때 형님이 제 보증을 서주셨거든요. 동료끼리 도와야지 하면서 보증을 서줬다고 남편이 그런 말은 한 번도. 그런데 제 사업이 망하면서 빚을 못 갚게 됐어요. 형님한테 피해가 간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피했습니다. 해외로 피했다고? 그럼 남편은 혼자서 형님은 제 빚까지 다 떠안고 계셨던 거예요. 15년 동안 혼자서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혼자서 남의 빚까지 짊어지고 있었다니.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해외에서 뭔가 일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 작년에 겨우 돌아와서 형님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이렇게 되신 후였습니다. 박기철 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라도 일부 갚고 싶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박기철 씨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과 함께 일했던 박기철입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왜? 나는 아들들에게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남의 보증을 서준 빚을 혼자 갚아왔다는 것을. 작은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증명해요? 법적으로는 아버지 명의로 진 빚이 전부잖아요. 이 아저씨가 책임진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갚죠. 너 이 자식아. 내 아버지가 남을 도우려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런 말이 나오냐? 큰아들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봐요. 15년 동안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 상태인데 이 아저씨가 전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부족한 건 우리가 떠안아야 해요. 박기철 씨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번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과거 계약서들을 다시 정리하면 부당하게 받은 이자 같은 것들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좋지만 아저씨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15년 동안 쌓인 빚인데 결국 모자란 부분은 우리 몫이잖아요. 큰아들이 박기철 씨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뭐, 우리 몫이라고? 내 아버지를 위해 온 분한테 그런 말이 나오냐? 엄마, 아무리 이 아저씨가 원인 제공자라고 해도 지금 법적으로는 아버지 채무잖아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증명해요? 박기철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아니에요, 박 선생님. 앉으세요. 나는 박기철 씨를 다시 앉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남편이 왜 말을 못했는지 알겠어요.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15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거네요. 그때 작은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감상적인 얘기 말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무리 이 아저씨 때문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버지 빚이에요. 이 아저씨가 전액을 갚을 수도 없을 테고 결국 부족한 건 우리 몫이잖아요.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고? 너는 한 푼이라도 갚을 거냐? 그건 말문이 막혔죠. 갚을 마음은 없으면서 유산만 받으려 했으니까요. 박기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일부 과도이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금액일 거예요. 과도이자요? 네, 15년 동안 복리로 계산된 이자 중에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빚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법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하면 나는 박기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15년 늦었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박기철 씨와 둘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혼자 고생하실 줄 알았다면. 아니에요. 우리 남편 성격을 모르세요? 한번 도우기로 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도 저 때문에 박 선생님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사업이 망하면 누가 좋겠어요. 박기철 씨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때 남편이 눈을 살짝 뜨는 것 같았습니다. 박기철 씨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형님, 저예요. 기철이에요. 남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보, 이제 알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박 선생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요.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빚이 단순한 빚이 아니라 동료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도 의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식들은 유산만 계산하고 있지만 진짜 소중한 건 이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박기철 씨와 함께라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철 씨와의 만남 이후 며칠간 자식들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듯 더 조급해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엄마, 그 박 씨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큰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병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문의해 봤는데요. 15년 전 구두 약속 같은 건 법적 효력이 없대요. 결국 아버지 명의 채무는 아버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큰아들이 내민 서류는 집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뭐야, 이게? 부동산에서 가져온 계약서예요. 집값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정리했어요. 엄마가 사인만 하시면. 미쳤냐?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엄마, 아버지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팔 거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정리해야죠. 손해보지 않게라니. 결국 자기들 목만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작은 아들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 박 씨가 얼마를 갚는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한다고? 빚은 갚기 싫고 유산만 챙기겠다는 거냐?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아버지 빚 걱정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현실적으로 이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의 희생도 동료의 의리도 모두 현실이라는 말로 묻어버릴 일이었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또 전화 왔어요. 아버지 상속 관련해서 빨리 정리하래요.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다.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만 더 내게 된다고. 세금? 상속세? 비투성이인데 무슨 상속세가 있겠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딸이 의자에 앉으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대출이 많아요. 남편 사업도 어렵고, 만약에 아버지 빚까지 물려받으면 저희 집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볼까봐 두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정리하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상속 포기하고 엄마가 알아서 뭘 하라고? 집 팔아서 빚 갚고, 남는 게 있으면 엄마가 가지시고, 남는 게 있으면 집값으로도 빚을 다 못 갚을 판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정말 한심하다. 47년 동안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 너희들은 자기 걱정만 하고 있구나.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한다고? 그럼 내 아버지는 15년 동안 남의 빚까지 떠안고 혼자 끙끙 앓던 내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냐? 자식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병상에서 남편이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아마 우리 목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나는 남편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애들이 시끄럽게 해서. 남편의 눈꺼풀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시간이 없다고? 무슨 시간이 없어? 아버지가 언제까지 버티실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복잡해져요. 이 자식들은 정말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라. 엄마, 나가라고. 너희 같은 자식들 보기 싫다. 자식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이 마지막에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나쁜 자식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문이 닫힌 후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 아이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당신 이름에 빚 한 푼도 남기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기철 씨였습니다. 형수님, 과도이자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법무사와 상의해 본 결과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번 돈도 준비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박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는 아직도 의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박 선생님 같은 분이요. 남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혈육이면서도 돈밖에 모르는데 남인 박 선생님이 더 인정이 있네요. 그날 밤 나는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박기철 씨가 도와주는 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자식들에게는 정말로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가족분들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엔 3명 다 빨리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다며 늦게 오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병실 안은 숙연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와서 고생 많으셨다고? 살아계실 때는 유산 타령만 하더니. 작은 아들도 다가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막내딸은 울먹이며 아버지 이마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지금에서야 사랑한다고? 너무 늦었잖니. 그때 남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애들아, 내 아버지, 엄마를 잘 모셔라. 내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남편이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여보, 나도 고마웠어요. 47년 동안 남편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 준비에 조문객 맞이에.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자식들의 본색은 여전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장례 끝나면 보험금 절차부터 밟아야겠어요. 아직 아버지 입관도 안 했는데 보험금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냐? 엄마, 장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빨리 정리해야죠.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빨리 내놔야 해요. 너무 늦으면 값이 떨어질 수도. 너희들 정말. 그때 박기철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박기철 씨가 건넨 봉투 안에는 과도이자 반환 확인서와 상당한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과도이자로 돌려받은 돈과 제가 준비한 돈입니다. 이걸로 형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큰아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봉투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 남편 이름에 빚 한 푼 안 남길 수 있겠어요. 그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산 분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리해봐요. 박 씨가 준 돈까지 합치면 꽤 될 것 같은데. 그래, 빚 갚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 나는 차분하게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박기철 씨와 함께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다 있다. 첫 번째 서류 모든 채무 완전 변제 확인서, 두 번째 서류집과 전 재산 매각 내역서, 세 번째 서류 최종 정산서. 자식들이 서류를 넘겨보더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집도 팔았다고요? 그럼 팔았지. 너희 아버지 빚 갚느라. 그럼 우리 몫은? 나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다. 상속 포기 각서와 함께 적힌 한 줄 상속 재산 영원. 뭐라고요? 너희 몫이야. 영원. 자식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 애초에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건 빚뿐이었어. 그 빚을 내가 다 갚았으니까 이제 남은 게 없지. 그럼 집값은요? 박 씨가 준 돈은요? 그건 빚 갚느라 다 썼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남은 돈이 있을 거예요. 나는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렴. 잔액 영원. 정말이었습니다. 남편 빚을 완전히 갚고 장례비 치르고 나니 정말 영원이었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작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분명히 숨겨놓은 돈이 있을 거예요. 숨겨놓은 돈? 너희가 평생 아버지한테 얼마나 손 벌렸는지 계산해봐라. 그것만 해도 이 집값보다 많을 거야. 큰아들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엄마 혼자서 재산을 임해 처분할 권리가. 문제 삼아라. 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변호사까지 소개해줘서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처리했어. 일주일 후 정말로 자식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마주 앉은 우리 자식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자식들 변호사가 목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쪽 변호사가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먼저 채무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류가 펼쳐지자 자식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피상속인 김철수 씨의 총 채무액이 집값을 초과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15년간의 보증채무 관련 증거자료입니다. 박기철 씨의 사업 실패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건 15년 전 일이잖아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15년간 피상속인이 혼자 갚아왔던 채무입니다. 박기철 씨가 증인으로 나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병원 의료진과 간병인들의 증언서입니다. 피상속인이 임종 전까지 자녀들의 유산 다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수간호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자녀들이 병실에서 보험금, 집값 등에 대한 대화를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한 재산 처분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입니다. 오히려 상속인들의 부당한 압박 행위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요구는 기각하며 향후 피상속인 배우자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자식들은 변호사비까지 물어가며 패소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큰아들이 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너희가 먼저 법정으로 끌고 온 거잖니. 그때부터 하나씩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한다고? 그럼 너희가 벌어서 살아라. 47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 해준 걸로 충분하다. 법정에서 나온 지 사흘 만에 큰아들에게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김 과장님, 회계 장부 조작 혐의로 긴급 출두하십시오. 회사에서 15년간 슬쩍슬쩍 빼돌린 돈이 발각된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탐내던 그 욕심이 회사 돈에까지 손을 뻗었던 거였습니다. 큰아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되었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변호사비라도. 전화로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법정에서 나를 고소했을 때 생각은 안 나니? 이제 와서 엄마 찾지 마라. 작은 아들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다가 결국 큰 사고가 난 것입니다. 피해자는 임신부였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조산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해자 가족이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작은 아들에게는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엄마, 제발. 저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내가 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그렇게 설쳤을 때는 생각 안 했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야? 작은 아들은 결국 자영업을 접고 일용직으로 전락했습니다.
매달 합의금을 분할 변제하느라 그날그날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졌습니다. 막내딸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신네 집안이 유산도 못 받아오면서 뭘 믿고 애를 둘이나 낳은 거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더 나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위자료도 안 줄 테니까 알아서 나가. 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도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장인어른 유산도 못 받아온 며느리가 무슨 재산 분할을 바라냐며 빈정거렸거든요. 엄마, 저희 모자 3명이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 학비도. 내가 아버지 임종 때 시댁 눈치 보느라 유산 걱정했을 때는 아이들 생각 안 했니? 6개월이 지나자 큰아들은 정가자가 되어 재취업도 어려워졌고 아내마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작은아들은 합의금 때문에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생계가 빠듯했습니다. 막내딸은 두 아이 키우며 파트타임 일을 전전했습니다. 어느 날 세 자식이 모두 모여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두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아버지께 얼마나 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깨달은 건 아버지께 못한 게 아니라 돈의 소중함이지. 아직도 진짜 뉘우침은 없구나.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유산 타령하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 세 자식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뉘우치고 싶으면 아버지 묘소에 가서 사죄해라. 그럼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다. 자식들이 하나둘 급하게 돌아간 후 박기철 씨와 나만 남았습니다.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사실 저 남은 돈이 조금 있어요. 네. 박기철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형수님, 그런데 정말 남은 돈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사실 이게 있어요. 통장 표지에는 생명보험금 수령 계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남편이 25년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에요. 수익자를 저로 해놨더라고요. 박기철 씨가 통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네, 3억 원이에요. 25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넣어뒀더라고요. 빚에 쪼들렸는데도 이 보험료만큼은 절대 안 끊으셨어요. 나는 남편의 보험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마누라 혼자 남게 되면 이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남편이 병원 들어가기 3달 전에 보험 계약을 한 번 더 확인했대요. 수익자가 확실히 저로 되어 있나? 자식들이 나중에 문제 제기할 수 없나? 보험회사 직원이 증언해준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도 이 보험 걱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그럼 왜 그 돈이 있다고 안 하셨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유산 타령할 때. 그래서죠. 자식들이 아버지 임종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돈 타령만 하는 걸 보고 더더욱 이 돈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집한 돈과 박 선생님이 주신 돈만으로도 빚은 충분히 갚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재산 분할 타령만 했죠. 그럼 이 보험금은? 법적으로도 확실해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 재산이거든요. 자식들이 아무리 법적 문제 제기를 해도 손 뗄 수 없어요. 박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서 남겨준 거예요. 혼자 남을 아내가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이라고요. 실제로 보험약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처리됨. 그럼 형수님은 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빚은 다른 돈으로 갚고 이 보험금은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려고요.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문을 열어주니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험금 있는 거 알아요. 3억 원.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너 어떻게 해? 보험회사에서 확인했어요. 엄마, 그 돈만 있으면 저희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제발. 역시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보험금 때문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정말 끝까지 돈밖에 모르는구나. 엄마,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권리? 무슨 권리? 나는 보험약관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봐라. 보험금 수익자는 나야. 너희는 법적으로도 한 푼 받을 권리가 없어. 큰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너희가 평생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과 교육비 빼고는. 엄마, 제발. 조금만이라도. 너희가 아버지 임종 때 한 말 기억나?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잖니.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랐잖니. 그런 자식들에게 무슨 돈을 주겠니? 큰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게 소용있니? 진짜 뉘우치려면 행동으로 보여라. 어떻게요? 매주 아버지 묘소 찾아뵙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어른들 존경해야 한다고 너희처럼 하지 말라고 가르쳐라.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너희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기회를 주는 거다. 정말 뉘우치는지 행동으로 증명해봐라. 그날 이후 큰아들은 정말로 매주 아버지 묘소를 찾았고 손주들과 함께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작은아들과 막내딸도 하나씩 합류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제는 돈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 나는 매일 보고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까지 제게 남겨주신 이 돈으로 나는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늦었지만 조금씩 철들고 있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어르신 상담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자식들의 욕심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